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저는 두 동생과 함께 어느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에 버려졌습니다. 새쌍둥이였던 저희는 그렇게 각자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어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왜 우리를 버렸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양부모님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양어머니께서는 제가 5살 때부터 조금씩 제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1995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 경상북도 어느 작은 마을의 버스 정류장이었다고 합니다. 새벽 6시경 출근하시던 한마을 주민분이 정류장 벤치에서 울고 있는 아기 3명을 발견했대요. 파란색 담요에 쌓인 저희 새쌍둥이는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담요 안에는 짧은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다고 해요. 이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키울 형편이 안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나섰지만 친부모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죠. 저희는 곧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중산층 가정으로, 동생들은 대구와 부산의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2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DNA 가게도 검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재미삼아 해본 검사였는데 몇 주 후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DNA가 일치하는 2명의 사람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 수준의 유전자 일치율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그들에게 연락했고 우리는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2023년 3월의 어느 봄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제 얼굴을 한 두 사람과 마주했습니다. 키, 얼굴, 목소리까지 너무나 비슷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대구에서 온 민준이 형, 부산에서 온 서준이 형. 우리는 새쌍둥이였던 겁니다. 재회의 기쁨도 잠시, 우리는 곧 친부모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이 형이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저희는 1995년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갔어요. 30년이 지난 작은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당시 저희를 발견했던 그 주민분이 아직 살아계셨어요. 70이 넘으신 그분은 우리를 보자마자 놀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아기들이 이렇게 컸구나. 새쌍둥이였어? 그분의 기억을 더듬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어요. 그날 새벽에 낯선 여자 한 명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굉장히 초췌해 보였지. 그분은 그 여자가 첫 차를 타고 서울 방면으로 떠났다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립탐정은 놀라운 추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버스 기록, 주변 병원의 출산 기록, 주민등록 자료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6개월 만에 저희 어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이름은 김영희, 현재 59세.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변호사? 그것도 대형 로펌의 대표? 도대체 그런 사람이 왜 우리를 버렸단 말인가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하시더니 결국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어요. 2023년 10월 저희는 어머니의 사무실에서
30년 만에 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들어오신 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1994년 어머니는 29의 젊은 검사였습니다. 촉망받는 엘리트 법조인이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당시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정치인이었고 이미 부인과 자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만났고 알았을 땐 이미 임신 5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새쌍둥이를요. 그 남자는 나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자기 가정이 파탄난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차마 낙태를 할 수 없었대요. 이미 태동도 느껴지고 너무 늦은 시기였거든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숨기고 시골로 내려가 출산했습니다. 너희를 낳고 일주일 동안 정말 행복했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다고 해요.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시선, 경력 단절의 위험, 새쌍둥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경제적 부담. 무엇보다 그 남자가 계속 협박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입양 보내지 않으면 너의 커리어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 검사직도 박탈당할 것이다. 어머니는 결국 우리를 입양 보내는 대신 아예 버리는 쪽을 택하셨대요. 입양 기록이 남으면 언젠가 그 남자가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안전하게 새 가정을 찾길 바랐어.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길. 어머니는 저희를 버린 후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셨다고 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저희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죄책감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요. 그날 저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삶도 저희의 삶도 모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세 형제는 모두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민준이 형은 의사가 되었고 서준이 형은 교사가 되었어요. 저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분도 피해자였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의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한 사회였으니까요. 저희는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고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모으셨던 돈으로 저희 세 형제에게 각자 집을 한 채씩 마련해 주셨어요. 30년 동안 너희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다. 저는 이제 알아요.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